떡.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 조회수 안 나와서 요즘에 좀 고민이라는 그 개코 명륜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밖에 찾아왔네요. 앉으시면 안 돼요. 왜요? 앉으면 조회수 떨어지더라고. 서서 해. 아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 뭐 조회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노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제 확실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잖아요. 자, 어쨌든 뭐 하다 보면 나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올까 고민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요? 그분은 꾸준하게 해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자,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오늘은 좀 가볍고 재밌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다들 넷플릭스 보실 테니까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왜 특별히 유달리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이렇게 잘 될까? 그리고 넷플릭스는 왜 우리나라 컨텐츠를 좋아할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몇 명인 줄 알아요? 몰라요. 2억 3천만 명입니다. 2억 3천만 명. 766만 명의 순 가입자가 증가했대. 자, 여기서 넷플릭스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8% 넘게 올랐어요. 실적은 안 좋았어.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았거든. 이익은 별로 안 나. 근데 얘네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용자 수야. 이용자 수가 많으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 회원 가입수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회원 가입 수. 그래서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신규 가입자 수 지난해 4분기에 766만 명 늘어났다. 원래는 457만 명 정도 늘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여기서 왜 대박을 쳤느냐? 한국 컨텐츠가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저 2억 3천만 명 중에서 가입한 사람 중에 60%가 적어도 한 편은 한국 작품을 봤다는 거야. 대단해, 정말 근데 대단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원래 외국 애들은 비영어권 컨텐츠를 안 봐. 그치. 오죽하면 봉준호가 수상소감에 나와서 그 1인치의 벽을 넣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이 있는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외국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야. 근데 그래도 60%가 적어도 한 작품은 우리나라 컨텐츠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으면. 그치? 얼마나 재밌으면.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이라 그러죠. 좀비 나온 거. 요거 비영어권 최고 인기 시리즈 1, 2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개봉했었던 더글로리 환혼 요것도 이제 지금 순위권에 올라 있잖아요. 요런 한국적인 문화 코드가 녹아 있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 요즘 참 더 글로리가 난리잖아요. 명쌤도 보셨어요? 더글로리. 스튜어디스 혜정아, 그게 잘못이라는 거야, 혜정아. 네 덕분이야, 연진아. 이런 상황이 놀랍지도 않은 거. 대사라도 외우셨네요. 너 덕분이야, 연진아. 이런 조회수가 놀랍지도 않은 거. 조회수 120이 놀랍지도 않은 거. 너 덕분이야. 왜 그래요? 자꾸 조회수 뭐가요? 신경 안 쓴다고 꾸준히 하자고 했잖아요. 보이잖아. 그 들어가면 보여. 김종효 의원님 120 나온 거네. 왜 얼마나 그래? 미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 와, 나 진짜 여러분 실망했어요. 너 덕분이야, 연진아. 어쨌든 근데요, 뭐 더글로리 봤냐고? 네, 어땠는지 궁금해서. 재밌었어요. 명쌤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특히 더 글로리는 이번에 전략을 잘 세웠다는 게 많잖아요. 시즌 1을 공개를 했는데 시즌 2는 3월 11일에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태어나서 3월을 이렇게 기다려본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3월. 3월 10일에 언제 오나.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더글로리 3주 연속 1위 굿거. 자, 더글로리가 3주 연속 통합 컨텐츠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 10 TV쇼 비영어 부문의 1위. 국내외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1위 한다는 거는
TV쇼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영어 부문이 훨씬 더 섹터가 크고 파이가 큰데 비영어 부문에서 1위 하는 게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빨아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원래 비영어 부문은 넷플릭스 전체 컨텐츠로 봤을 때 한 2%에서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8%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10%까지도 더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비영어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영어 부문에서 비영어 부문을 안 봤던 외국인들, 그러니까 노랑머리 외국인들도 요거를 보고 점점 빠져드는 속도,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자, 이렇게 비영어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컨텐츠가 너무 잘 되는 게 많으니까 넷플릭스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포함한 34편의 한국 작품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다 한국 시리즈 영화 라인업이다. 드라마 21편, 리얼리티 5편, 영화 6편, 다큐멘터리 2편.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요. 요게 원래 작년에는 25편이었고 재작년에는 12편이었어요. 근데 계속 늘어나서 12편에서 25편, 34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번에 그래서? 또 리얼리티 쇼 중에 피지컬 100이라고. 추석 오늘 아주 나오는 거. 아주 그냥 오늘 기다려져요. 오늘이에요? 네, 오늘 그래요? 외웠죠 오늘. 엄청 많이 보나 봐요. 할 거 없나 봐요. 방송해야 되니까. 아니 뭐 방송을 다 해야지. 참고해야 되는 거죠. 남이 만든 걸 보고 있어. 네, 그것도 이제. 그리고 이런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원래는 2016년에 8,600억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그랬었거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었어. 근데 이제 잘 되니까 2021년에 추가로 6천억을 더 쓰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OTT가 많잖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뭐 웨이브, 그러니까 티빙, 왓챠 뭐 이렇게 왓챠. 많은데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선발주자여서 이렇게 더 많이 관심을 받고 더 잘 되는 건가? 넷플릭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 선점 효과를 일단 누린 것도 측면이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웨이브인지 뭐 티빙인지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게 없고 없을 것 같은 게 있고 요게 좀 나뉘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맞아. 그런 거를 공통적으로 다 보완해서 제일 무난하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다. 콘텐츠의 호불호를 덜 타는 그렇지. 뭔가가 다 있는 데가 우선은 넷플릭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딱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넷플릭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한마디로 제일 볼 게 많다. 무난하게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서론이에요. 왜냐? 아니 한국 컨텐츠 뭐 넷플릭스가 뭐 잘 되는 거 우리 맨날 뭐 그치. 뉴스로 맨날 보고 뭐 더 투자한다는 거 누가 몰라? 그치. 다 알죠. 자,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한국 컨텐츠들은 왜 잘 될까? 왜 아시아는 중국은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일본은 또 애니메이션으로 컨텐츠 성공한 경력도 그렇지. 있고 근데 왜 요즘 한국 컨텐츠가 잘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 컨텐츠가 잘 되는 이유는 연기와 연출과 문화 코드를 녹여내는 센스의 하모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디 베껴온 거 아니에요? 이동진 거 살짝 자, 일단은 우리나라 컨텐츠가 잘 되는 거를 외국 애들의 시선으로 한번 찾아봤어. 커뮤니티에서. 자, 전문가가 설명하는 왜 코리안 드라마가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가. 눈요기. 한국 스타들은 참 매력적이다. 이것도 그런 거지.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멋있다고 해서 본 거잖아.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잖아. 그럼 뭐 개발도상국들. 우리가 클리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걔네가 지금은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신기하다. 자, 문화적인 매력 중요합니다. 교육적입니다. 따분한 공부에 번거로움 없이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일상생활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배웁니다. 누가 말해줄 필요 없이 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 뭐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뭐 드라마에 이렇게 나와. 근데 뭐 명절에 막
부모님이랑 막 이렇게 막 선물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어. 축의금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얘네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는 걸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에 대한 판타지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배우는 거야. 이것도 또 중요할 수 있어요. squeaky clean. 엄청 클린하다. 미국 영화는 갑자기 막 친구 둘이서 껴안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대부분 K-드라마는 G등급이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수 있다. 욕설 드물고 폭력 미미하다. 그렇지. 키스 이후로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지. 프렌치 키스 보면 난리 나요. 우리나라 아이돌이 혀가 도마뱀처럼 나왔다. 이러면 와 그날 커뮤니티 그냥 장사되는 겁니다. 주모 커뮤니티에 푸가 울려라. 수지 혀 봐라. 막 이러면서 난리 난다고. 무슨 소리예요? 수지 혀를 보다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드라마는 조금 더 클린하다.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 요거는 이제 K-드라마 밈. 외국에서 밈을 만들잖아. 너무 재밌는 그치, 장면들. 그치. 짤. 근데 그런 되게 센스 있고 위트 있는 장면들을 잘 만든다는 거야. 밈화 시킬 수 있도록. 이 외에도 뭐 랭귀지도 배울 수 있고 뭐 신선한 요소도 있고 음식도 그치, 많이 좋고 나오죠. 옷이 멋있다. 그치. 센스 있게 음악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하면 볼 수 있죠. 엄청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K-드라마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드라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팝도 왜 얘네는 이거를 못할까?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은 주로 연출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연출. 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프로듀서가 일본이나 중국 아이돌을 트레이닝 시킨 경험을 얘기하는 유튜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은 왜 안 될까? 왜 우리나라처럼 잘 못할까?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대표도 어떤 잘 거였냐면은 모르는 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애들이 있는. 춤추고 있는데 카메라가 도망가잖아요라고 제가 연출의 말씀을 문제인 드렸어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춤 안무만 애들이 익혀 있는 상태고 이 무대 위에서 카메라 방송에 어떻게 나오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안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아이돌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 같은 경우는 카메라 무빙이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아래로 막 돌려서 찍고 옛날부터 막 그랬었잖아. 그런 거에 맞춰서 PD들이랑 감독님들은 요 각도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연출적인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그게 진짜 멋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야. 얘네가 춤을 잘 추는 거를 강조해주는 거. 그렇지. 그런 거.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NCT라고 NCT 드림이네. 이게 버퍼링이라는 그 노래거든요. 저렇게 해서 이런 약간 버퍼링 걸린 것처럼 저런 연출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연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연출가잖아.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연출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작가님이 말한 게 너무 맞는 게 연출 자체가 그냥 무성의한 경우가 있어. 요게 이태원 클라스를 그 K-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알지? 그거를 리메이크한 로pongi 클라스라는 게 있어. 일본에서. 아 만들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뭐 욕을 많이 먹는 그 부분도 있거든. 그게 대부분 조금 연출적인 거. 그러니까 연기를 잘 못하는 걸 연출로 좀 커버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한번 볼게. 요게 이태원 클래스에서 뺨 맞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뺨을 맞아요. 근데 로pongi 클래스는 손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성의 없이 누가 봐도 저건 지금 안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연출이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다음 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인구가 16억, 18억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나라는 그치. 5천만에서 손흥민 나오고 그렇지. 황희찬 나오고 이강인 나오는데 김민재도 나오고 중국은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왜 잘하는 축구 선수가 하나가 없을까? 왜 그럴까? 그러게 왜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구조적인 문제. 네. 옛날 우리나라 축구할 때 필드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게 해주는 애 누구였습니까? 감독이랑 친한 사람? 있는 집 자식들. 아? 감독들한테 돈 주는 자식들. 요런 애들이 주로 주전해가지고 막 뛰고 그랬던 후진국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중국도 똑같습니다. 체육계, 연예계, 이 저 트레이너가 아까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중국에서는 자기가 트레이닝 하려고 갔는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하더라. 너네 왜 열심히 안 하냐? 나 부모님 부자라서 돈 먹고 살만 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애들은 트레이닝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들이 거기 투자하고 돈 내고 해가지고 걔네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대. 그러면서 아 나는 그 헝그리 정신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애가 있대. 걔를 이렇게 앞에 센터에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아 쟤는 안 된다고. 아 이게 뭐냐? 쟤가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세우면 어떡하냐? 근데 이게 중국 문화니까 너가 적응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건 난 100% 동의합니다. 중국 문화 그래요. 지금 약간 그런 그냥 비하가 아니라 그냥 팩트로 시민의식 자체가 거기 좀 약간 좀 후진성이 있어. 그래서 잘하고 능력 있는 애가 정당하게 공평하게 잘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중국에서 프로듀스 101에서 나오는 애들이 다 이렇게 어머나. 각이 하나도 안 맞는데? 노래도 못 부르고? 어머. 얘네 다 있는 집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한국의 K-팝과 K-컨텐츠를 따라올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없어요. 넷플릭스는 냉정하게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지. 장사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컨텐츠를 잘 만들고 해도 돈이 안 되면 우리 안 받아줘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넷플릭스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제작비 자체가 해외에서 만드는 거에 그 작품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근데도 성과는 비슷하게 내잖아요.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니 10분의 1 가격에 이런 퀄과 이런 성과가 나와? 당연히 투자하지. 왜 안 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엊그제에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영화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 정의가 공개를 됐습니다. 정의가 공개된 후 사흘 연속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하는 SF 장르 영화임에도 제작비가 200억 원만 들었다. 200억 원이 우리나라 SF 영화 중에서도 카터라고 있었대. 알아요. 두 번 나온 거. 카터가 300억 들었대. 근데 그거보다 적게 들었어. 실제로 요 SF 영화 비슷한 퀄리티를 해외에서 미국권으로 만들려고 하면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듭니다. 10배 이상 든다. 훨씬. 근데도 이렇게 적게 들고 잘 퀄이 나온다. 그래서 파격적인 비용으로서 넷플릭스로서는 투자 비용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굉장히 좋아서 이걸 쓴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왜 적게 가능해? 우리나라는 왜 그 쌀까? 뭐 때문에 이렇게 제작비를 싸게 할 수 있는 걸까? 왜 해외에서 못 할까? 그래서 제가 컨텐츠 쪽에 종사하는 대학교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 하는 소리가 한숨.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줄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줄이겠어? 제작비지. 제작비가 왜 덜 들겠어? 사람들을 갈아 넣는 겁니다. 인건비 조금 주는구나. 그래서 얘 말로는 인건비, 스태프들 쥐어짜기, 야근 수당 안 줌, 근로 초과 근무 안 줌, 콘텐츠 자부심에 대한 헝그리 정신 강요. 작가님 아니에요? 네, 나 깜짝 놀랐네. 야,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건데 너는 이것도 밥 못 세?
네가 뭐 제작자로서 네가 무슨 아티스트 정신이 있냐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인건비가 훨씬 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해외 인건비는 아티스트 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컨텐츠 쪽에 프로덕션 쪽으로 빠져가지고 인건비가 꽤 비싸대.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수습이다, 뭐다, 인턴이다, 무슨 뭐 알바다, 대학생이다, 거기다가 무슨 뭐 입봉 시켜준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싸다. 오죽하면 봉준호가 수상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근로계약서 준수. 개봉 수상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표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스태프들의 표준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완성된 작품이 알려져서 팬들의 더욱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봉준호도 근로계약 지켰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봉준호 말로는 뭐 2, 3년 전부터 원래 지켜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렇게 네임드 감독 아니고 밑에서 열악하게 제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 두 번째로는 이제 무대 세팅비가 싸대요. 요것도 이제 그 인부들의 인건비겠지. 그래, 그것도 지어 짜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의 인건비, 인부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싸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우들의 출연료. 오징어 게임 2 나오는구나. 투. 이정재 회당 출연료가 10억이래. 많은 거 아니야? 어떨 것 같아요? 많지. 근데 많이 안 많으니까 나오겠지? 여기 얘기하면 국외와 비교해도 이정재 몸값이 뒤지지 않는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는 게 로다주 28억, 크리스 프렛 20억. 그렇대. 근데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을 해서 겨우 10억을 이제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할리우드 배우랑 비교하면 엄청 싼 편이야. 이렇게 오징어 게임으로 성공을 했어도 원래 뭐 다른 해외 배우가 오징어 게임만큼 성공했잖아? 그럼 요 정도 받지. 20억, 28억 이렇게 받지. 근데 이제 10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배우 역사상 회당 최고가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도 이정재가 10억을 받으니까 이전에 저 정의할 때 강수연 배우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 받았겠어. 이병헌이 1억 5천 받고 송중기가 2억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제작비에서 많이 차지하는 배우들의 출연료도 정말 싼 거지. 그래서 넷플릭스가 야 여기는 진짜 대한민국 갓한민국이네, 갓성비네, 맛집이네 하고 많이 좋아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는 항상 이전에는 가성비의 나라였어요. 자동차, 그렇지. 배, 가발, 껌. 이제는 컨텐츠가 가성비의 영역이었는데 해외로 뻗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 이제는 우리가 고부가가치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도 우리가 제네시스를 만들잖아. 이제는 벤츠와 경쟁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들을 뿌려서 한국의 문화 코드를 많이 알려야 돼. 한글, 한국 음식, 한국 노래, 그리고 한국어, 한국 역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한국인이 나온다라는 그 프리미엄 자체로도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부가가치가 막 창출되는 걸로 이 콘텐츠가 힘을 발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계속 그걸로 돈을 더 많이 그거는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 만드는 거에만 치중하지 않고 문화 코드를 녹이는 데 집중을 하면 그래서 한국적인 특색.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 가봤어요? 안 가봤죠. 나도 안 가봤어. 근데 할리우드가 뭔지는 알잖아. 그런 것처럼 K-드라마 하면은 K-드라마면 재미없진 않겠지. 요런 브랜딩. K-드라마면 어떤 문화 코드가 녹아 있겠지. 요거를 인식시키는 그 브랜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명쌤이 얘기한 것 중에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 근데 나는 뭐 해외 사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아? 내가 이거를 하면은 되게 책임감을 갖고 하니까 야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덜 예민하죠. 초과수당 이런 거. 난 한 번도 주거나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라고? 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 다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헝그리 정신은 다 강요하고 쥐어짜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엄청 헝그리 정신으로 만들잖아요. 우리요? 네. 실제로 우리는 밥을 굶고 만들죠. 근데 왜 우리 진짜 헝그리한데 음. 헝그리가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나 봐요. 그렇죠. 저는 헝그리라고 불리긴 좀 그렇고 착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헝그리 하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됐죠? 넵. 네.